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자, 대학 교수, 교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는 진보, 보수, 이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이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학이나 학회 그리고 교직원 모임 등이 모두 국정화에 압도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도종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토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당 행사에 참여해서 국사학자 90%가 좌파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여당 대표의 이런 인식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들 전부 90%가 좌파라고 보는 것은 학자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지금 그런 근거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고영주 지금 박문진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단체 이런 데서 조갑제닷컴의 기자를 시켜가지고서 분석한 자료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단체 역사교사 모임 그럼 다 좌파, 민족문제연구소 그럼 다 좌파, 광우병 집회에 참여한 그런 개인이나 단체 그럼 다 좌파, 어떤 성명서에 참여한 적이 있으면 다 좌파 이런 식의 분류라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학사 교과서 저자 중에도 역사교사 모임에 속해 있거나 지금 회원인 사람, 또 회원이었다가 회원이었던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학사 교과서 저자 두 사람도 좌파로 분류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지금 한국 근현대 사학회 회원 한 500명이 집필 거부에 동참하고 있고, 국내 최대 역사 교수들, 역사학자들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 이런 단체 전부 다 한 770여 명이 다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필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좌파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자들을 전체를 좌파로 보는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인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이 이달 말에 31일 날 전국 모든 역사 학자들이 거의 다 모여서 역사학 대회를 하면서 전국 역사학 대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입장들을 최종 정리하고 교과서와 역사 교육 문제에 대해서 1박 2일에 걸쳐 토론을 하는 그런 역사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을 다 좌파로 몰고서 누구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구하고 역사 교과서를 저술하는지 참 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들을 무조건 그냥 좌파로 몰아버리고서 어떻게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어떻게 균형 잡힌 역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당 대표인 사람으로서는 참 지나친 그런 편견에 불과한 말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말이죠. 이렇게 학자들을 모두
90%를 좌파라고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했었죠, 우리 역사에서? 아니 그런 시절이 없었고요. 네. 학자들이 네. 아니 정작 역사 교과서를 잘 만들고 싶다면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한테 자문을 받고 네. 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든 동북공정 문제든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우리들을 불러서 자문위원 시키고 연구시키고 이렇게 했던 우리들한테 갑자기 좌파라고 몰아서 네. 나머지 10%만 가지고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니 네. 참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오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해온 그 학자들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네. 정말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학자들을 매도했던 시절이 있었나, 정말 그런 시절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무성 대표가요,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좌파의 사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사슬이 강한 거는 좌파의 사슬이 아니라 이 나라 주류 보수들의 사슬이 워낙 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수가 다수인 사회고요. 네. 보수가 오랫동안 역사의 주류로서 이 나라 역사를 이끌어온 사회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좌파의 사슬이 강하다는 것도 그냥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기 위한 그런 그 변명, 방편에 불과한 거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를 관철시킨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과서 내용이 다 좌편향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좌편향으로 기술된 표현들이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네. 들여다보면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라고 기술한 책이 없어요.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없어요. 네. 들여다보면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주체사상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 그걸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건 교육과정에 따라서 집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내용도 보지도 않고 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나머지 좌편향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그걸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일제 때도 친일잔재 청산을 해야 하는 역사적 그 당위가 있었던 시절에 나머지를 다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친일잔재 청산이 안 되게 했던 반민특위를 비롯해서 그런 때도 그랬고 또 뭐 유신 때도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사법살인도 불사하면서 말하자면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사형시키고 뭐 이랬던 것과 비슷한 거죠. 지금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좌파로 보는 방식, 교과서 내용이 다 좌편향되어 있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확인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좌파로 몰기만 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런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90%의 역사학자가 좌파다라는 인식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교과서 자체도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학사관에 입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입각한 그런 교과서입니까? 역사는 우리의 집단 자서전과 같은 거예요. 집단 자서전이에요. 네. 그 역사 속에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한 개인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요. 또 더 확대, 강조, 과장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그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네. 또 토의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게 역사 교육이에요. 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정말 부끄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친일이라든가 독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와 관여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네. 자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본 역사 학계에서 후쇼시아 교과서를 비롯한 우익 교과서를 쓰는 사람과 아베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계속 주장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그런 무라야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담화 때문에 이게 비롯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근거 없는 반성들은 자학이다. 맞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역사, 자학사관으로 가르치는 역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말하자면 중국의 난징 대학살 이런 것들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적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학사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말이 자학사관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쓰던 아베를 비롯한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쓰던 용어가 자학사관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학사관의 그 어원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다 반영해서 우리 역사를 무조건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바꿔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거 자체가 역사에 대한 호도이고 왜곡이지요. 네. 아베 총리가 어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해서 일본 교과서에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행위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의 이런 교과서 논란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은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일을 되풀이할 건데요.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은 개인이든 정치인이든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아베 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거죠. 아베가 저렇게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우리도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서 똑같은 비난을 받는다고 봐요. 지금 받게 된다고 보는 건데요. 일본 네티즌들이 우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서 각종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심지어는 거의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은 애부터 시작해서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심한 댓글들을 달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부끄러움을 이걸 어찌 해야 하는가 참담함 같은 그런 생각 가눌 길 없죠. 네. 자, 문재인 대표 국정화 교과서 사실 이것은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 선친의 친일 독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장기전을 각오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이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접수하는 행정예고 기간은 2주일 남았고요. 또 이제 확정부 시전까지 한 17일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들은 아직도 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 교과서 싸움을 이념 대결의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학자들 90%가 좌편향되었다. 교과서 내용이 전부 다 좌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근거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거짓과 진실의 프레임으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도 진실을 더 알려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는 일을 이번 주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필자들이
소송을 하면서 교과서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일도 지필진 교수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네네. 그리고 이 역사학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질 거고요. 네네. 그리고 직접 거리로 나가서 네. 문화예술인들이 또는 뭐 학생들이 네. 또는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네. 그런 현장으로 또 찾아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유엔에서는 국정교과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네.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유엔 쪽에도 연결을 하고 네.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도 할 테고요. 네. 또 학부모들에게 이 진실을 또 네. 불안해하는 이런 문제를 내용을 교사들과 함께 알리는 일 이런 일들을 전국적으로 네.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의 허위와 거짓, 네.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켜서라도 자기 지지층 들을 앞장 세워가지고서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의 부당성, 허구, 네. 거짓 이것을 알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두 국민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가르쳐야 될 교수님들,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네. 역사는 집단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하거든요. 교과서를 아무리 바꿔도 친일은 친일이고요. 교과서를 아무리 바꿔도 독재는 독재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분들께서 새겨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토요일 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역사 전쟁이 시작이 됐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 할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 학부모 대상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SNS 활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야말로 국정교과서가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연말 예산국회를 앞두고 정말 챙겨야 할 민생 현안도 많은데요. 우리 정치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잇따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해방 이후 좌우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갈려서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6.25 이후에 이제 극우로 치달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로 치면은 3시 방향으로 막 간 거죠. 네. 광주항쟁 이후에는 또 극자로 막 치달아옵니다. 9시 방향으로. 사실 사회가 6시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그 진통이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시작됐는데 무슨 오래 가요. 아니,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오래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네. 그 방법이 좀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국정이란 방법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 교과서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걸로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전망하세요? 뭐 일단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심이라는 게 네. 대통령이 항상 무시해서는 이제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또 수도권 민심은 굉장히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선거에서의 득실 이런 걸 떠나서 균형 잡힌 사회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또 시대 역행에서 반대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 역행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총선 6개월 앞두고 그야말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천 전쟁이 또 한창인데요. 국민 공천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당원의 비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이 좋은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국민 공천이든 당원이든 하여간 특정이나 특정 세력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여야 다 이제 공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당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친노패권 있는 거니. 당권이라는 게 공천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공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지금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나는 공천 안 하겠다는데 네. 세상에 정치하면서 공천 안 하겠다는 시비 거는 건 처음 봤어요. 공천을 하겠다는데 시비를 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만 공천 안 하지 왜 나까지 공천 못하게 만드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후보되는 거 찍으라고 힘드니까 나를 후보로 찍어달라. 그럼 내가 거수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유치한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야 공이. 그러니까 당원을 늘리나 국민을 늘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공천권을 특정인 특정 세력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나라 정치 색대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음 국회 똑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물갈이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항상 물갈이 합니다. 선거 때마다. 네. 50% 60%. 네. 하지만 상태가 똑같이 되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의 고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윤선 씨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국민이 당원이 그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다 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초반에는
세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뭐 계속 그 입장을 바꾸고 지금은 좀 유야무야된 거 아니냐. 사실상 문재인 대표와 지난 추석 합의는 물 건너 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꼭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더라도 네. 또 지금도 당원 당규상 우리는 상향식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끈질기게 상향식 공천해야 된다고 그러고 탈당까지 했습니다. 이해창 총재에 대해서 제왕적 총재라 그러면서. 네,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이중플레이하고 거짓말들 하는 거 그런 셈이죠. 당원 당규상 다 그렇게 특정인이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문재인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공천할 거냐? 그러면 말로는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잡고 지적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네. 왜 국민들을 속입니까? 그대로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컨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공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을 대거 출마시켜서 이른바 박근혜 라인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비춰지니까 이제 그걸 물러선다기보다도 아니라고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명만 내보내고 더 이상 출마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어떤 분명해 보입니다. 나는 공천을 관여 안 하고 공천을 상향식으로 해라.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왔고 지난 대선 공약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친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 거역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괜히 은근히 대통령을 팔면서 잘못된 대통령 잘못되게 인식시키는 거죠. 그거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당내에서 친박이라면서 당의 이런 상향식 공천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대통령을 팔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아,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공적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네. 그런 걸 놔두면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정청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 안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하겠다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공천권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뭔 소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장윤선 씨도 자꾸 뭐 국민이 먼저냐, 당원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건 본질이 아닌 겁니다. 네. 아니 비본질적인 이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국민적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국회 안에 두 가지 농성이 진행 중이에요. 하나는 농어촌 지역구 사수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국회 밖에서는 정의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두 농성이 진행 중인데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구 의석은 늘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일까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그대로 네. 지금 안 따르는 겁니다.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선거구 획정에는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결국 사과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받은 돈이나 비용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짓들을 한 거냐 이거죠. 자기네들 생물을 다 유기한 거잖아요. 직무를. 네. 그리고 억울하다고 어떡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했으면 따라야죠. 저는 제가 당사자라도 굉장히 억울하겠죠. 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제가 늘 선거 때 보면 결국 선거 막판 가서 거의 이제 한 달 앞두고 결정될 겁니다. 혼란 속에서. 그러고는 이제 또 거의 예전과 비슷하게 일부만 고쳐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위헌 시위가 붙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 정치는 이렇게 결국에는 좀 개인의 사익 때문에 이 지역구 축소는 사실 농어촌의 경우에 우리가 인구 비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축소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주신 건데요. 결과적으로 선거 앞두고 게리맨더링도 하고 결국 이제 위헌 시비로 가고 이러면 또 굉장히 정치가 지저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게 이제 항상 그랬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 고리가 공천권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심판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회를 뽑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뽑는 겁니다. 공천만 받으면 영원하면서 거의 100% 되잖아요. 중국에서 공천만 받으면 80% 표는 그냥 옵니다. 그렇죠. 외국에 갔다 와도 80% 표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누가 봅니까? 권력자 눈치 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모든 행태가 다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비례대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비례대표 같은 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소위 여야 비례대표는 어떻게 그게 뽑히는 건지,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는 건지 사실 귀신도 모릅니다. 그게 유정회랑 뭐가 다르겠어요. 유정회랑 그런 식의 비례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놔두고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의석수만 가지고 왜 난리냐. 중요한 건 비례대표 제도가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정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보고 그 제도의 확대나 축소 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KFX 문제가 심각한 국방위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지금 보면 비행기는 사왔는데 미국에서 핵심 기술은 이전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게 비행기만 8조고 전체 예산 다 합치면 26조 원이나 달한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KFX 사업 자체가요? 예. 왜냐면 이게 유럽 같은 기술 강국들도 20-30년 해봐야 안 되는 거고 일본, 대만도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체적으로 10년 안에 해결했다고 저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10년에 가면 아무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우리 전력이 엄청난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네. 그거를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네.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총리께서 뭐라 하냐면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 되면야 무슨 걱정이겠어요. 네. 이를테면 받은 1급이 네. 열심히 한다고 조은영 국수를 이깁니까?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그랬는데요.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자, 청와대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KFX 사업의 핵심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다. 그분이 국방장관일 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누군가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말씀하신 대로 10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10년 뒤엔 이 사람들 현직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네. 지금 얘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추진했던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카이 이렇잖아요. 네네. 이 기관들은 이게 가야 된다 그러고 다 여기 대해서 찬성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능하다고 가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관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총리나 대통령 또 이 기관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적인 네. 지식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 이 기관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제 책임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결국 이 대통령이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그렇다고 실패되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재검토해라. 이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니까 국방부에서 유럽 쪽에 가서 기술 협력 받겠다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네티즌들조차도 막 비판을 해요. 이게 지금 포드 자동차에다가
이를테면 폭스바겐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국방부가 이렇게 유럽 이런저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저희 상임에서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기술 개발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고 R&D 예산 얼마든지 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KF 사업 자체는 재검토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KF 사업 자체는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저 갑자기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다소 제가 말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